환율 얘기 좀 해봅시다. 환율 되게 어려워하시는데요. 우리 미시경제학에서 재화시장 다뤘죠. 재화시장. 그래서 재화시장에서 수요곡선, 공급곡선 이런 거 다뤘습니다. 자, 재화시장이에요. 예컨대 사과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여기 사과의 가격, 아니 수량, 그리고 여기 사과의 가격, 사과 가격 이렇게 나와서 사과의 수요 곡선은 우하향하고 사과의 공급 곡선은 우상향한다. 이런 거 배우셨어요. 맞죠? 그래서 사과의 수요가 늘어나면 사과 가격이 올라가고 사과의 뭐 수요가 줄어들면 사과 가격이 떨어지고 이런 것들 다루셨을 겁니다. 그거랑 다른 시장들도 다 똑같아요. 예컨대 우리 또 어떤 시장 배우냐면 노동시장 배워요. 노동시장. 노동시장에도 마찬가지로 자 이제 안 될 거예요. 그냥 빨리 갑시다. 노동시장의 수요 곡선이랑 노동의 공급 곡선이 있는 겁니다. 노동의 공급 곡선. 그럼 여기는 Q인데 이거는 뭐겠어요? 노동의 양이겠죠. 여기는 사과의 양이었고 우린 노동의 양인 겁니다. 그럼 여기는 노동의 가격이 들어가요. 노동의 가격. 여긴 사과의 가격, 여긴 노동의 가격. 근데 노동의 가격은 다른 말이 있다고요. 임금이에요. 그래서 W라고 씁니다. wage의 약자죠. 그래서 이렇게 임금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노동도 마찬가지예요. 노동 공급이 늘어나면 임금이 떨어지고 균형 임금이 떨어지고 노동 공급이 감소하면 균형 임금이 올라가고 이런 것들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네. 그리고 재화시장이랑 노동시장이랑 재화시장이었고 여긴 노동시장입니다. 노동시장이랑 또 하나 구분할 것이 우리 같은 개인들은 재화시장에서 수요자죠. 우리 같은 개인들이 재화시장에서 수요자이지만 노동은 우리가 노동시장에 노동을 공급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같은 개인들은 노동시장에서 공급자가 됩니다. 반대로 사과 시장에서 기업들은 공급하는 사람이지만 공급자이지만 기업들은 노동을 수요하죠. 그래서 기업들은 노동 시장에서 수요자입니다. 이게 반대로 가요. 자, 이런 것도 말고 또 대부자금 또는 화폐 이런 것도 이제 다뤄요. 예컨대 대부자금이 뭐냐면 돈 빌려주고 돈 빌리고 이런 자금입니다. 돈 빌려주고 돈 빌리는 자금. 그래서 난 잘 안 쓴다고 하니까 잘 쓰고 있네. 대부자금도 마찬가지로 대부자금의 수요 곡선이 있고요. 대부자금의 공급 곡선이 있습니다. 그럼 여기는 대부자금의 양이 들어갈 거예요. 대부자금 시장. 대부자금 수요는 뭐겠어요? 돈 빌리려는 수요고요. 대부자금 공급은 돈 빌려주려는 공급인 겁니다. 그래서 대부자금 시장에도 어떤 가격이 있어요. 그럼 자금의 가격이 있죠. 자금의 가격. 자금의 가격을 다른 말로 이자율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 똑같아요. 그래서 환율 시장도 이제 우리가 다루려고 하는 환율 시장도 외환 시장도 환율 시장이 아니고 외환 시장인데 외환 시장도 외환의 공급이랑 외환의 수요 곡선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가 외환의 양이겠죠. 그리고 외환은 외국 돈이니까 외국 돈 여러 가지 있잖아요. 달러도 있고 일본 엔화도 있고 중국 위안화도 있고 유로도 있고 등등등 한데 우리는 대부분 달러로 거래하니까 그래서 외환의 양은 달러의 양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는 외환의 가격이 들어가겠죠. 자, 사고 가격이 있고요. 노동의 가격은 임금이라는 별칭이 있다고 했고요. 대부자금의 가격은 이자율이라는 별칭이 있듯이 여기도 별칭이 있는 겁니다. 그게 환율인 거예요. 환율인데 우린 달러 다룰 거니까 원달러 환율이라고 합시다. 원달러 환율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많이들 좀 헷갈려 하시는 게 이게 돈 문제가 엮이니까 자, 우리가 사과를 사고 팔 때는 사과를 얼마에 샀다, 얼마에 팔았다. 사과는 재화고 원화는 돈이니까 별로 헷갈리지가 않는데 여기는 돈이랑 돈이 나오죠. 달러라는 돈을 원화라는 돈으로 이제 교환하는 거니까 돈이랑 돈의 관계니까 이게 많이 헷갈리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달러라는 지폐 아시잖아요. 그 초록색 종이 쪼가리 초록색에 그 대머리빡 가진 아저씨 그려져 있는 종이 쪼가리 있죠. 그 종이 쪼가리라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종이 쪼가리의 가격인 겁니다. 종이 쪼가리의 가격. 이건 뭐라고요? 종이 쪼가리의 가격이에요. 종이 쪼가리라고 생각하면 이해하는 게 훨씬 수월해집니다. 자, 그래서 외환도 이런 외환 시장이 있는 거예요. 가상의 외환 시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외환의 수요가 증가하면
원달러 환율은 올라갈 것이고, 예컨대 뭐 외환의 공급이 증가하면 원달러 환율은 떨어질 것이고, 이런 겁니다. 자, 그래서 외환을 공급시키는 대표적인 요인이 수출이 있어요. 수출. 그리고 외환의 수요를 증가시키는 요인이 수입이 있어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스토리를 짜면서 이제 따라오셔야 돼요. 자, 예컨대 수출이 늘어났다고 합시다. 수출이 늘어나요. 수출이 늘어났어요. 수출이 늘어나면 우리나라의 수출업자들이 외국에 가서 수출을 합니다. 외국에 우리나라 뭐 예컨대 반도체라고 합시다. 우리나라 반도체를 외국 가서 막 팔아요. 팔고 나서 그 수출업자들은 외국에서 반도체 팔고 달러를 받아오겠죠. 국제 거래는 달러로 이루어지니까. 그래서 달러를 받아와서 국내 입국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수출업자들이 삼성전자 반도체를 한 트럭씩 배에 한가득 싣고 가서 미국 가서 팔았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반도체를 팔아가지고 달러를 받아와서 다시 한국으로 달러를 들고 입국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한국에 와가지고 이제 자기가 돈 많이 벌어왔으니까 백화점 가서 쓰려고 해요. 근데 백화점 가서 달러 내면 받아줍니까? 안 받아주죠. 그러니까 환전을 해야 된다고요. 환전을 외환시장 가서 하는 거예요. 이게 은행들의 집합체라고 보셔도 돼요. 은행 가서 우리 환전할 때 은행 가잖아요. 그래서 은행 가서 달러를 주고 원화를 사오는 거예요. 달러를 주고 나 수출업자인데 나 달러 많이 벌어왔거든. 달러 줄 테니까 원화 내놓으시오. 자, 그럼 외환시장에는 외환이 뭐라고요? 외환 달러라고요. 달러. 외환시장에 달러가 늘어납니다. 외환시장에 달러가 늘어나요. 수출업자들이 달러를 가지고 와서 외환시장에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수출이 늘어나면 원달러 환율은 떨어집니다. 수출이 늘어나면 원달러 환율이 떨어져요. 외환의 공급이 늘어나서. 그래서 수출은 외환을 증가시키는 요인이다. 이렇게 외환의 공급을 증가시키는 요인이고요. 자, 반대로 수입은 외환의 수요를 증가시킬 겁니다. 수입 증가. 자, 이것도 이렇게 하나하나 이제 스토리를 짜면서 따라오시는 거예요. 수입을 하려면 달러가 필요해요. 예컨대 우리가 뭐 명품백을 수입해 오려고 합시다. 그래서 명품백 이제 파는 사람이랑 만났어요. 명품백 파는 사람한테 명품백 살려고 하는데 그 사람한테 달러 주면 원화 주면 받아요. 원화 주면 안 받죠. 그 사람은 달러 받죠. 그래서 수입을 하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원화를 달러로 환전을 해야 돼요. 그러면 그 수입상은 또 외환시장에 찾아가가지고 달러를 살 겁니다. 달러를 산다는 얘기는 달러를 수요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달러의 수요가 증가해요. 달러의 수요 곡선이 그러면 오른쪽으로 가서 균형 환율이 올라가는 겁니다. 원래 균형이 여기였는데 외환의 수요가 늘어나서 달러가 그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수입이 증가하면 결론은 그럼 써볼까요? 외환 공급 곡선 우측 이동하니까 원달러 환율 떨어지고요. 수입이 늘어나면 외환 수요 곡선이 우측 이동하죠. 그래서 원달러 환율이 오를 겁니다. 이런 식으로 따지는 거예요. 수입을 물어볼 때는 앞에다가 국민소득 증가를 넣게 돼요. 자, 국민소득이 증가하면 우리 해외 명품백 많이 삽니다. 맞죠? 국민소득이라고 쓰고 있네. 국민소득이 증가하면.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 대부분 그렇게 나온다고요. 5가지 요인을 주고 우리 오지선다 객관식이니까 5가지 요인을 주고 이 중에서 원달러 환율을 상승시키는 거 또는 하락시키는 거 하나 찍어봐라 라고 하면 자, 수입이 증가합니다. 그럼 원달러 환율이 상승해요. 이렇게 답을 이런 선지가 있을 수도 있고요. 국민소득 증가라고 물어볼 수도 있어요. 국민소득이 증가하면 수입이 증가하는 거 아셔야 됩니다. 국민소득 증가하면 명품백 많이 사옵니다. 해외에서 그런 것들. 또 수출 수입 지금 다뤘고요. 그 외에 자본 유입, 해외 자본 유입도 있습니다. 여기는 자본 유출이죠. 자, 예컨대 자본 유입이라는 건 외국 돈이 우리나라 들어온다는 얘기잖아요. 예컨대 일론 머스크가 우리나라에 왔어요.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투자하겠대요. 일론 머스크가. 해외 자본 유입 한번 써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 공장 짓겠다고 했어요. 공장 짓는데요. 그런데 일론 머스크는 미국이니까 당연히 달러 들고 온단 말이에요. 자기 지갑에다가 달러 두둑히 챙겨가지고 인천공항 통해서 입국을 한 겁니다. 그래서 한국에 투자하려고
한국에다가 공장 짓는다고 했어요. 근데 공장 지을 때 그럼 공장 짓는 사람들 그 건설업체에다가 달러 주면 받아요? 안 받죠? 저기 원화 가지고 오라고 하죠.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외환 시장에 가가지고 달러를 파는 겁니다. 달러를 팔고 자기는 원화를 사올 거예요. 그러면 외환 시장에 달러의 공급이 늘어나죠. 달러의 공급이 늘어나죠. 그래서 환율이 떨어지는 겁니다. 요 사이에 하나 더 넣을까요? 외환 공급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하겠죠? 외환의 공급이 늘어나서 외환 공급이 늘어나서 외환 공급이 늘어나서 환율이 떨어진다라는 겁니다. 반대로 자본 유출 이건 반대로 하면 됩니다. 이재용 회장이 미국에 투자하기로 했어요. 그럼 이재용 회장이 미국 가서 공장 지으려고 하면 그 미국 돈을 들고 가야 되죠. 그러니까 한국에서 미리 환전을 해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재용 회장이 외환 시장에 가서 나 달러 살 거예요. 외환 살 거예요. 외환 수요. 그래서 이게 우측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자본 유출 뭐 국내 자본 유출이라고 해도 되겠죠. 국내 자본이 유출될 때는 외환 수요가 증가해서 환율이 올라간다. 이런 식으로 스토리를 짜서 이제 기억하시면 돼요. 스토리를 짜서. 이자율도 뭘까요? 이자율. 자, 해외 자본 유입이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이 오는 것뿐만 아니라 해외 자본 유입은 이런 것도 있어요. 근데 국내 이자율이 올라갔다. 국내 이자율이 올라갔다. 그러면 많은 미국인들이 야, 한국 가면 이자 많이 쳐준대. 한국은행에다가 돈 넣으면 이자 많이 쳐준대. 그럼 나 한국에다가 예금할래 하고 국내에 찾아옵니다. 물론 현실에서는 당연히 그냥 한국 인터넷상으로 하겠지만 우리는 이해하기 위해서 미국인들이 대거 달러를 자기 주머니에다가 넣고 입국한다고 합시다. 그럼 입국해가지고 우리나라 신한은행을 찾아가요. 신한은행 찾아가서 야 신한은행 너네 이자 많이 준다며 나 너네한테 예금할래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신한은행은 우리는 한국은행인데요. 한국 원화만 예금할 수 있는데요. 이러겠죠. 물론 현실에서는 달러 예금 당연히 가능하지만 우리는 이해하기 위해서 그럼 그 많은 미국인들이 달러를 가지고 외환 시장에 가겠죠. 외환 시장에 가서 달러를 팔고 원화를 살 겁니다. 그럼 달러를 팔겠죠. 달러를 파니까 달러의 공급이 외환 시장에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게 오른쪽으로 가니까 환율이 떨어지고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따져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본 유출도 마찬가지. 아까는 제가 삼성전자의 이재용 회장이 외국 가서 투자한다라고 했지만 그거 말고도 이번에 미국이 이자를 많이 쳐준다고 해봐요. 그럼 우리나라 사람들이 미국의 은행에다가 예금을 하고 싶겠죠? 그러면 미국 은행에 가기 전에 미국으로 출국을 하기 전에 한국에서 미리 환전을 해서 가야 됩니다. 한국에서 달러를 확보를 해서 미국 시티은행에 가가지고 달러로 예금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때는 외환 수요가 늘어나겠죠. 사람들이 달러 내놓으라고 하죠. 나 미국 가야 되니까 달러 내놔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해외여행도 문제 많이 나와요. 해외여행이 늘어난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미국에 뉴욕에 관광을 많이 간다. 그러면 미리 환전을 해서 가야 되니까 달러를 살려고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오른쪽으로 가서 외환 수요 곡선이 오른쪽으로 가서 원달러 환율이 올라간다.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스토리 짜서 외우시는 거예요. 또는 우리 해외 여행 한 번만 더 해볼까요? 하는 김에 그냥 웬만해서 나올 만한 거 다 해보겠습니다. 미국인들의 국내 입국이 늘어났다. 미국인들이 우리나라 서울에 놀러 온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은 당연히 주머니에 달러를 가지고 왔을 겁니다. 달러를 가지고 와서 이제 한국 와가지고 관광해야 되니까 그러면 달러를 팔고 원화를 사겠죠. 그러니까 달러를 외환 시장에서 파니까 외환의 공급이 늘어나서 원달러 환율은 떨어진다. 이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제가 다 설명드린 것 같네요. 네, 사실 어떤 분께서 이렇게 질문 하나 주셔가지고 거기 이제 1, 2, 3, 4, 5번에 다음 보기 중 원 달러 환율을 상승시키는 상황은 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다 설명을 드린 것 같습니다. 여기 수출 앞에 여기 수출하는 경우 수출이 늘어나면 환율이 떨어진다고 했죠. 그런데 그러면 수출이 늘어나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요. 해외 경기가 좋으면 이렇게 물어보기도 해요. 해외 경기가 좋으면 해외 경기가 좋아. 해외 경기가 좋으면 해외 애들이 많이 사겠죠. 해외 애들이 부자가 됐어요. 그러면 해외 애들이 여기저기서 걔네 입장에서 수입을 할 겁니다. 미국인 입장에서 수입을 할 겁니다. 그럼 우리나라 입장에서 수출이에요. 해외 경기가 좋으니까 미국인들이 부자가 되어가지고 한국산 핸드폰, 한국산 컴퓨터를 많이 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우리나라 수출은 늘어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수출 수입 이렇게만 줄 수도 있고요. 해외 경기가 좋아졌다. 뭐 국내 소득이 증가했다.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반대 상황이면 당연히 거꾸로 가는 거예요. 수출이 증가했을 때 환율은 떨어지는 거니까 반대로 수출이 감소하면 환율은 올라간다. 이렇게 반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